투자 마인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4천이 와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출판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작된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코스피 불장을 쫙 찍었다가 뭐 살짝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거의 뭐 60% 이상 올랐잖아요. 지수가 60% 올랐다는 거는 웬만한 종목 잘 골랐으면 거의 뭐 2배 이상 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불장이 쭉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개인의 54%는 뭐 평균 931만 원 손실 중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샀던 게 물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지수가 올랐는데도 나는 왜 손해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되게 자책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내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를 배우자가 아는 경우에는 되게 요즘 곤란한 상황에 많이 빠집니다. 여보, 요즘에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 야, 코스피 4천 갔다며. 여보, 그러면 우리도 돈 좀 벌었겠다? 라고 만약에 배우자가 말을 할 때 막 식은땀이 막 등에서 막 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얼버무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반도체,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 거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돈 벌었다는데 나는 뭐 돈을 번 게 없어.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나도 하이닉스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포모 현상이 와가지고 30만 원일 때는 하이닉스 안 샀는데 60만 원 되니까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60만 원에 막 샀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52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순식간에 20%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항상 급등 뒤에는 또 급락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따라갔다가 또 한번 타격맞고 오는 경우도 있죠. 이게 유행하는 주식들을 뒤늦게 매수하면은 사실 이게 가장 최악의 투자법인데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초기나 중기 때는 그런 거를 막 부정합니다. 아, 저건 안 돼. 답 없어. 저거 고평가야 하다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다들 저 얘기만 하니까 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만 하니까 안 살 수가 없어. 그럼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나도 이제 같은 배 탔으니까 더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자를 외치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이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해보셨고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데 아, 저는 왜 이렇게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저는 왜 이렇게 막 멍청하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번에 이런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이게 일본의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같이 투자도 해가지고 20대 10억 만들고 50대인데 이제 500억을 만드신 분이 이제 책을 냈대요. 책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암의 말기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못 살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제 통보를 받았대요. 본인도 의사니까 아, 이제 나는 내년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돈을 500억을 벌었지만 그래도 이제 두 딸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두 딸한테 내가 번 거를 어떻게 벌었는지 좀 남기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책을 썼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딸들에게 최소한 뭐 이건 알려주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면 좋겠죠. 이분이 이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사니까 바쁠 거 아닙니까? 의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로 이렇게 쭉 돈을 벌었을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바쁘신 분들도 결국에 일하면서 부자 되는 게 목표인데 뭐 이런 것들을 나도 배워보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 이분의 책을 제가 쭉 봤는데 크게 봤을 때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가능한 투자법이 도대체 뭐냐. 뭐 주식 사고 코인 사면은 매일 이거 쳐다보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적금 대신에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나.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뭐 4천 지금 언저리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돈 버는 세 가지 주식의 종류가 있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구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산 가치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 투자. 그다음에 수익 가치주라고 이제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다음에 시클리컬 가치주라고 요 분이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번 케이스라는데 사이클이 있는 산업에서 요 저점일 때 들어가서 쭉 올라갈 때 여기 먹고 나오는 요런 투자. 요 세 가지를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산 가치주라는 거는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쉬워. 그리고 수익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PBR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PER이니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결국에 주가가 회사의 가치보다 많이 싼 거를 사서 계속 들고 간다는 거예요. 보유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투자법이고 주로 PBR이 낮아가지고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않은데 아주 오래전에 싸게 사가지고 뭐 지금 토지나 유가증권 같은 것들이 이제 장부가가 너무 낮아서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비싼 건데 저평가 당하고 있는 주식을 사서 오를 때까지 버티는 거.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거죠. 이런 거 그냥 수치로 찾아가지고 오를 때까지 버티면 되니까. 근데 그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더라. 저도 옛날에 이런 그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을 되게 신봉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 수익률이 막 높지가 않아요. 너무 오래 걸려. 남들 막 올라갈 때 막 버티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투자가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투자한 게 뭐냐면 일본의 뭐 프로인트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뭐 폭락하던 시기에 사서 돈을 번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보면은 회사가 연간 100억엔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도 한 500억 정도는 있는데 시가총액이 200억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헐값인 거잖아요. 헐값. 아니 자산이 500억인데 시가총액이 200억이면은 200억 주고 이 회사 사면은 500억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가 됐다라고 확신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2배로 뛰고 그걸로도 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요런 게 이제 가치 투자. 자, 두 번째가 이제 수익 가치주 투자인데 이건 뭐냐면 수익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 그러니까 난이도도 보통, 수익도 보통이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 능력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투자법. 그러니까 PER이 이제 대표적인 거겠죠. 내가 버는 순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 그래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 가치주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요즘에 말하는 하이닉스가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수익이 계속 올라가니까 수익 대비 주가가 계속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평가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아이풀이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의 이율도 너무 높았고 그래서 아이풀도 다른 회사에 마찬가지로 도산하는 게 아닌가 파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처럼 같이 망하는구나라고 했는데 나름 그 내부적으로 뭐 구조조정을 했든 뭐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실적 방어를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식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분기도 실적이 좋았다. 실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사야겠다. 언제까지?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은 보유한다. 그래서 쭉 들고 가서 큰 돈을 벌었다. 가족은 물론 친척한테까지 지금 이걸 사야 돼 해가지고 다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반년 만에 7배나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된 것 같아가지고 팔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클리컬 가치주라는 투자를 이분은 좀 권장을 하더라고요. 난이도도 어렵지만 수익이 제일 높아서 그런 건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경기 순환 주기가 있는 그런 업종에서 극도로 저평가된 종목을 사가지고 보유하는 겁니다. 자, 경기 순환 업계라는 건 뭐냐면은 뭐 철강, 뭐 광업, 뭐 석유, 원자재, 뭐 조선, 화학 뭐 이런 거죠. 지금 요즘 화학 뭐 엄청 박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순환을 하는데 경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실적이 바뀌는데 실적이 엄청 안 좋을 때는 주가가 바닥을 찍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가 막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눌려 있을 때 사가지고 버티면은 호황이 왔을 때 주가가 엄청 상승해서 파는 이걸 하면은 소위 말하는 텐베거도 나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했냐? 호주의 금광산을 가지고 이분이 투자를 했대요. 옛날에 보면은 금값이 너무 싸가지고 채굴 비용보다도 안 나온다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을 캐는데 500달러가 드는데 금값이 300달러밖에 안 하니까 아니 채굴 비용보다도 금값이 싸? 그럼 이거는 금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말은 반대로 채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금, 광산, 채굴 회사들은 주가가 박살이 나 있었겠죠. 근데 이 금이라는 것도 결국에 한 번은 사이클이 오잖아요. 한 번 사이클 오면 또 쭉 올라가는 특성을 보이니까 금이라는 게 앞으로 없어지겠느냐?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금 가격이 계속 눌려 있겠느냐? 그럴 일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한번 금 관련된 광산주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금 가격이 쭉 치솟기 시작하면은 이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지 않겠냐?
라는 거에 베팅한다는 거죠. 이분이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조선소를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고 일본보다 1년 뒤에 한국 조선업도 호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 또 옮겨가야 되겠다 해서 한국 투자로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500억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이 시클리컬, 그러니까 이 사이클, 경기 사이클을 타는 거에서 답을 찾아서 거기서 투자를 해서 뭐 10배, 20배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이 책에 녹여낸 겁니다. 자, 저자의 투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이대로 계속 적자가 나면은 도산한다라면서 아주 싸늘한 시선을 보낼 때 아니다. 이 회사는 언제인가는 흑자로 전환한다라는 거를 찾아내서 거기다가 베팅을 한다. 뭐 일본에도 이런 말이 있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면은 꽃의 산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라는 얘기인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책에 써놨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베팅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니, 보통 이 주식 투자를 가지고 큰 돈을 번 분들은 막 성장주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막 10배, 20배, 100배 번다. 엔비디아 같은 거에 투자해서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어도 이렇게 일반 어떤 의사가 막 500억 자산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꿈에 베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뭐냐면 성장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PER이 엄청 높습니다. 수익 대비 주가가 엄청 비싸요. 막 50배, 100배, 200배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혁신 기업들.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말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좋아한다. 근데 이 성장주와 수익 가치주는 좀 다른 거죠. 수익에 기반이 돼서 적정한 주가인 걸 사는 거는 괜찮은데 수익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싼 거를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 꿈에 베팅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거를 안 해도 충분히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의 4가지 종류라고 해서 이분이 뭐 정리를 해놨는데 이 성장주 투자라는 거. 그러니까 높은 PBR, 높은 PER인데 성장은 또 빨리 해.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어찌 보면 고평가의 영역일 수도 있고 가격이 막 급등락을 막 하기 때문에 잘못 물리면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거보다는 성장은 조금 좀 약하더라도 너무 높지 않은 PBR, 너무 높지 않은 PER인 수익 가치주를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거와 성장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여기로 갔다가 큰 코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성장주라는 이름의 상당수는 달성하기 어려운 꿈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꿈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꿈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세상을 바꿀 거야. 그걸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걸 바꾼다고 해서 이 가격이 과연 이게 정말 납득이 가능하냐? 이거는 한번 따져는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 말고도 투자할 거는 많다. 대개의 상장 기업은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서는 3년에서 5년 후의 실적 전망을 하는데 성장주 투자는 이것들을 보고 기대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기 경영 계획의 80%에서 90% 정도는 달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장주의 그 꿈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계획이 8, 90%의 확률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실망감은 엄청날 것이고 그게 주가를 폭락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에서 90%의 확률로 그 계획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때 주가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반값이라도 건지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수두룩한데 여기에 내 인생을 베팅할 것이냐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높은 확률로 실적 달성이 불가하다면은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는 거 너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자산 가치주도 있고 수익 가치주도 있고 시클리컬 가치주도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여기다 너무 감수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남한테 휘둘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가 한참 지지부진하거나 미실현 손실이 늘어나면 쓸데없는 잡생각이 늘어난다.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므로 빈번하게 주식 상황을 체크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려고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사고 나서는 좀 믿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전에 삼성 이병철 창립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는 정말 고민해서 뽑고 뽑으면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보통은 대충 뽑아가지고 의심하는데 그러지 말고 고민해가지고
하나를 잘 뽑은 다음에 믿어줘야지만 이게 또 믿음에 보답을 한다는 거죠. 타인의 정보를 너무 맹신하는 사람은 한 주당 1,000원에 산 주식이 1,500원이 되면 바로 추가로 매수한다. 반대로 1,200원까지 떨어지면 바로 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2배, 3배, 뭐 10배 버는 것들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2,000원, 3,000원까지 더 오를 수도 있는데도 팔아치운 뒤 후회하기 일수다. 결국에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주식의 본질을 공부한 다음에 그걸 믿고 가라는 거죠. 이건 부동산 투자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게 결국에는 이기거든요. 자, 세 번째로 변동성에 베팅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거래는 위험하다고 한다. 다만 소액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가지고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도 많다. 요즘에 뭐 레버리지도 많이 쓰시니까. EY 코스모 증권에 의하면 개인 주식 거래의 7할 이상이 신용거래라는 데이터도 있다. 요즘에 B2 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도 신용거래 엄청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거 위험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어김없이 또 코스피, 코스닥이 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거래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좋다.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24년 8월 폭락장처럼 사실은 팔고 싶지 않은데 가격 변동만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 나온다. 이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높게 쓰면은 팔고 싶지 않을 가장 저점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부동산은 정말 좋은 걸 사가지고 조금 하락이 와도 버티면 회복하거든요. 근데 그 버티지 못할 만큼의 레버리지를 썼을 때 가장 저점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거기다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포모가 많이 왔거든요. 조금 조정 받아도 그래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 돈 번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조정장인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미 오른 곳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게 좋은가? 아직 오르지 않은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몰려가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곳을 선점하면 되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명하는데 90초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은 그것은 그 종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90초 안에 이 회사가 왜 앞으로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설명하시오. 이거를 설명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다. 남들이 좋다고 했어요. 뭐 그냥 실적이 좋대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저평가된 자산을 사가지고 남들이 몰려올 때까지 보유하다가 파는 게 부동산, 코인, 주식 뭐든지 다 동일한 그런 투자 전략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핵심은 이거겠죠. 그렇게 쌀 때 남들이 다들 망한다고 할 때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살 수 있느냐. 요즘에 비트코인 엄청 빠졌잖아요. 비트코인 이렇게 빠졌는데 야 비트코인 야 1억 초반만 오면 나 무조건 전재산 투자해 라고 말했던 분들 지금 하나도 못 삽니다. 지금 못 사. 무서워서. 더 빠질 것 같아. 1억 깨진다던데요. 이번에 시즌 끝났다던데요.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때 과연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도 문제죠. 그러니까 샀는데 더 빠질 수도 있어. 더 빠지는데 버텨. 근데 그거 확신이 강력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주변에서 너 그러지 말으려고 내가 했지. 너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망할 줄 알았다. 너 같은 애는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데 내가 거기서 버티면서 계속 수량을 매집한다고?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 아까 말한 그 시클리컬 투자? 지금 뭐 상황 안 좋다는 화학주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롯데케미칼 살 수 있어? 이거 쉽지 않거든요. 무섭거든요. 뭐 2차 전지 살 수 있어? 무섭거든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분석을 하고 이 업황이 어떻게 될지를 공부한 다음에 사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빠지면 더 사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버틴다. 언제까지? 다시 좋아질 때까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도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뭐 이런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읽어봤는데 책이 되게 쉬워가지고 뭐 초보자이신 분들도 읽기 좋을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오는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